자, 지금 오늘 방송하는 녹음은 다 끝난 상태에서 지금 속보가 하나 있어서 속보를 또 다루고 가겠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의 미투 관련한 폭로가 하나 나왔습니다. 수행비서인 모 씨를 성폭행했다. 이거거든요, 지금. JTBC 뉴스룸에 나와서 손석희와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미투를 하셨어요. 그 현직 비서분이죠. 현직 비서분이 나왔고요.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방송을 했고요. 경찰에 갈 거다 내일 이렇게 방송을 마무리하고 국민들에게 당부하는 말을 하고 마무리를 했어요. 방송을. 어찌됐든 이 피해자분께서 경찰에 가겠다고 하니까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겠죠. 안희정 지사는 현재 합의하에 관계였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관계는까지는 인정을 했고 합의하에 했다라고까지 입장 표명을 했고, 그러면 이제 이게 경찰에 가면 합의하에 불륜 관계였느냐 아니면 미투를 할 만큼 성폭행 관계였느냐, 그건 경찰에서 판가름을 내줄 것 같아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추미애 대표가 밤 10시에 긴급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안희정 지사에 대한 뉴스 보도에 대해 당대표로서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은 이에 대해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그 결과 안희정 도지사에 대해서는 출당 및 제명 조치를 밟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만큼 엄중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사회가 바뀌는 기본적인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안희정은 버리면 돼요. 미래 주자로서 버리면 되는데, 이제 아까 말하는 반전 효과처럼 이쪽에 깨끗한 이미지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터지고 나면 일종의 이제 물타기가 돼서 이쪽 세력도 다 마찬가지네, 똑같은 사람들이네, 이렇게 인식을 줘서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이라든지 지방선거라든지 지금 시점이 또 그렇단 말이에요. 한국 사회가 대북 특사를 보낸 것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뉴스인데 더 이슈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건의 성격이 말초적인데다가 안희정이라고 하는 차기 주자 중에 한 명으로 분류되는, 더군다나 친노 정치인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충격인 건 맞는데, 그 여자분의 의도는 우리가 여기서 재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든 간에 본인이 그렇게 느꼈다면 그런 것이고 그 뒤에 뭔가가 있다면 그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안희정 중심으로 봤을 때는 그게 강제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해도 안희정의 정치 생명은 이제 끝났다고 봐요. 안희정 지사의 말을 100% 받아들여서 합의된 관계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거죠.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지방선거 직전에 터지지 않은 게 저는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다시 해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둘씩. 저는 안타까운 게 이 미투 운동이 들불처럼 퍼지고 있는 와중에 과연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이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방향들이 나타나는 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과연 JTBC 뉴스룸에서 이것을 방송을 내면서 지금 대북 특사도 가고 지금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 엄중한 시국에 첫 뉴스 타이틀 꼭지로 메인으로 과연 잡을 만한 뉴스였는가, 미투가. 그때는 말초적 상업성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렇죠. 예. 황색 저널리즘이라고. 그러니까 뉴스 밸류가 있다면 대북 특사를 보낸 뉴스를 보내고도 몇 곡주위에 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희정이라고 하는 무게 때문에 폭발성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처음으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확 휘발성이 엄청 커진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어쨌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사건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왕 벌어진 건 있잖아요. 진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왕 벌어진 거 그런 식으로 이중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에 대한 차제에 정리하고 가는 방향도 나쁘지 않아요. 충격적인 뉴스는 많이 오지만 현재 받아들이는 이 충격성과 시간이 지나면서 안희정이든 누구든 간에 성역 없이 이런 죄를 진 사람들은 단죄받자, 이 분위기로 그냥 가면 되는 거고요. 진보의들 좀 너무하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분들은 저쪽에는 사실 이런 폭로가 못 나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저쪽 분들은 훨씬 많았을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저는 다른 문화가 아닌가, 상대 우위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더 해보는 겁니다. 이 뉴스를 접하신 분들이 상처받으신 분들은 조금 진정해 보시고요. 냉정하게 보시고, 그리고 화가 나시는 분들은 우리한테 화를 내지 마세요. 본인한테 화를 내지 마세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을, 나라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왔던 자들이 있어요. 그 성평등을 못하게 하고 그런 문화가 만연하게 만들어 왔던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욕하지 마세요. 그리고 시스템을 바꾸는데 생각을 깊이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게 터지면은 뭐 왜 즉시 신고 안 했냐, 즉시 이야기 안 했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시는데, 바로 그 지점에서 미투가 훼손돼 버리거든요. 그 여자분이 한 여러 가지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다룰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인간적인 도의라고 생각합니다. 받아들이는 거고,
위치라는 게 자기 직장을 잃는 문제 같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합의네 아니네 이런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본인이 그렇게 느꼈다면 느낀 것이라고 보는 것이 미투 운동의 저는 시작이라고 봐요. 손석희를 욕할 것도 사실 없어요.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느꼈을 때 북한 특사보다 미투 운동에 안희정 지사가 연루돼 있다는 것이 더 충격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미투 운동의 시발점도 JTBC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은 충격은 충격이겠지만 또 추스리고 가면 됩니다. 이런 사건의 문제는 미투 운동의 취지를 훼손할 수는 없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것을 이용하는 세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작업, 적폐청산에 있어가지고 이게 물타기 용도로 쓰이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안희정 지사에 대한 뉴스 보도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은 이에 대해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그 결과 안희정 도지사에 대해서는 출당 및 제명 조치를 밟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자, 대북 특사가 북으로 떠났습니다. 오늘 가서 내일 돌아오는 거죠. 네. 전체적인 구도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우용 국가안보실장이 북한에 가고 나서 북한에 갔다 오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나서 뭔가 숙고를 하고 토의를 한 뒤에 이분은 다시 미국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사드 문제를 네. 사실상 처리한 사람이 정우용 국가안보실장이라고 해요.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이 정도면 적당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무난하게 처리해서 정우용 국가안보실장의 그 뭐랄까 능력을 좀 인정받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어쨌건 정우용 특사, 서훈 특사 이런 분들이 북한으로 떠났습니다. 1월 1일 날 김정은 신년사로부터 시작된 급박한 여정들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갈게 잘 되길 바래. 네. 와 단일틀 만들자. 그러면 응원단도 보낼게. 그러면서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대한민국 내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뭐 거의 배째라 수준으로 길거리에 그냥 배째고 누워버린. 네. 그렇지만 사실상 효과를 보지 못한 그 상태에서 평창 올림픽이 끝나기가 무섭게 패럴림픽 하면 또 응원단 이런 분들도 내려오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북한으로 갔다. 정말 빠르게 돌아가네요. 정말. 딱 그 말 그대로죠. 홍준표가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홍준표가 예, 지쳐도 예. 특사는 간다. 예. 그리고 지금 일정을 보면 이게 그 1박 2일 일정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형식적으로 보이는데 그 겉으로 형식적으로 보인다는 뜻은 실무적인 내용은 이미 다 합의가 돼 있다는 뜻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후에 특사단이 다녀와서 그러니까 방송 녹음하는 날 기준으로 내일 만약에 이제 다시 청와대로 복귀를 하면 한 이틀 정도 그 대통령 보고하고 나서 바로 미국으로 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일정들을 보면 북한하고의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어느 정도 다 합의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이 북미 대화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스탠스와 전략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게 청와대 내에서도 가장 조정이 되겠죠. 그런 전략 회의에 대해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하고 서훈 국정원장하고 천혜성 통일부 차관하고 김상균 국정원 2차장, 그다음에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이렇게 실무자 포함 10명이 간 거죠. 서해 직항로면은 비행기 타고 간 거예요. 성남 서울공항에서 특별기편으로 서해 직항로를 통해서 중국 돌아가고 이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비행기가 떠가지고 바로 들어가는 거죠. 저번에 김여정, 김영남도 그런 식으로 왔다 갔거든요. 사실은 남북 간만 양해가 되면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항상 중국을 통해서 들어갔던 이 자체가 교류의 사실은 시작인 거잖아요. 휴전선을 넘어가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예. 말하면 휴전선 상공을 넘어가는 거잖아. 우리나라 비행기가. 그러니까 휴전선 상공을 넘어간다는 게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많죠. 남북의 군사적 화력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완전히 서로 간에 합의가 되고 군사 경계하는 그 말단 경계 사병들한테까지 완전하게 그 서로에 대한 안보에 대한 교육이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렇게 뭐 민간 항공기나 뭐 그 군용 항공기가 지나다닌다는 건 상상하기 힘들죠.
이번에 특별기를 선택한 이유도 민항기는 북한에 들어갔다 나오면 미국을 다시 갈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비용도 특별기를 탈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비용 측면에서도 특별기를 그래서 띄웠다고 합니다. 보통 특별기라고 하면 우리가 전세기 이런 게 아니고요. 비행기에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새겨져 있는 비행기예요. 그래서 정부의 공식적인 비행기가 뜨는 거고요. 서해직 항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야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예민한 부분은 피해가는 곳인데 이 서해직 항로는 지금 성남에서 출발했으니까 성남 서울공항에서 출발하면 서해로 나갑니다. 서해로 나가서 멀리 나가서 북쪽으로 갔다가 북쪽에서 다시 동쪽으로 가서 순환비행장으로 가는 코스예요. 디귿자 코스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네, 디귿자 코스로 가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예민한 부분은 피하고요. 백령도 바깥쪽으로 들어가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얼마만큼의 이번 특사 파견이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하면 사실은 아주 예전에부터 대한민국과 북조선 간에는 서로 특사라든지 실무 접촉이라든지 군사 고위급 회담이라든지 종종 열려왔어요. 그런데 이번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북한에서는 서열 2, 3, 4, 5 이런 사람들이 다 왔잖아요. 실세까지. 다 오고 이것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예방 차원에서 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답방으로 간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제는 이런 고위급 대한민국과 북조선의 최고 고위급 국가 원수들 빼고 최고 고위급 단계에서 국가 안보와 통일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인 교류의 틀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정기적인 교류의 신호를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간 거는 그만큼 중요한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답방이라는 표현보다는 아직 답방이라는 표현은 좀 쓰긴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하기 위해서 전초 작업으로 가는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답방을 하기 위한 초반 단계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죠. 실제로 제대로 된 방북은 문재인 대통령이 뒤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조율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네. 제대로 된 답방을 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보는 그렇죠. 게 더 그러니까 맞죠. 초대장을 보냈는데 이게 초대에 응하기 전에 이제 사전에 준비하러 사전 갔다. 답방. 예. 그렇게 보는 게 예. 더 맞겠죠. 예. 이번에 북한을 방문을 해서 우리 특사단이 방문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논의가 될 텐데 첫 번째는 김일성 유운에 관계된 부분을 분명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겁니다. 김일성이 죽으면서 남긴 유운이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강성대국 건설, 두 번째는 조선반도 비핵화, 세 번째가 조국 통일입니다. 이 3가지가 김일성의 유운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지난번에도 청와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김일성의 유운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얘기했지만 이번에도 가서 그 얘기를 반드시 꺼내면서 비핵화는 반드시 나올 거고요.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북한에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발언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외교상 굉장히 상대방의 약점을 찌르는 돌발 변수들이 생기거든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준비해서 가고 그쪽도 그걸 준비를 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길을 누르고 의표를 찌르는 질문을 하고 발언을 해서 우선권을 기세 싸움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발언들을 하는데 이번에 그 국정상황실장이 갔다는 의미는 그 부분에 미처 대답을 못하거나 미처 너무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복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번 국정상황실장이 거기에 대동해서 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물론 그 상황이 거의 리얼타임으로 청와대에 공유가 되기는 할 거지만 그 자리에서 반드시 어떤 말을 던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이 국정상황실장이 조언을 많이 해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간 특사단은 굉장히 의사결정권을 사실은 갖고 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의논이 되겠지만 남북 정상회담 날짜를 잡는다거나 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거나 과정이 지금 북한에서 2번 내려왔고요. 한국에서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죠. 정무영 안보실장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과의 협의 끝에 어떤 결과를 갖고 또 미국을 갈 거예요. 좀 복잡하네. 그냥 화상통화로 하면 되잖아. 아 그래도 그 정도 형식적인 아니, 그러니까 절차는 거쳐줘야죠. 김정은, 문재인, 트럼프 이 세 사람이 이렇게 화상통화로 이야기하면 되잖아. 우리 쪽은 통역도 필요 없잖아 지금. 그러고 보면 김정은도 영어 잘 할 텐데. 예. 아기야 유학파니까. 유학파니까요.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 못하네, 이 사람아. 이 사람이 지금. 아니, 그 펜스한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 문 대통령님 그냥 하시던데요? 펜스한테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던데? 그렇게 해서 실제로 모든 방문의 완결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일 거예요. 네. 그러면은
김정은의 입장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여기 분명히 비핵화가 의지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잖아. 비핵화를 빼고 나면 만날 필요도 없는 거잖아. 비핵화를 위해서 김정은의 태도나 생각이 어떤 건지 그거를 받아와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수기 끝에 어떤 결론을 맺고 트럼프한테 가서 이건 어떻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핵을 제재하는 대상으로서 주도자로서 트럼프는 지금 김정은과 직접 만날 용의도 있다 그러는 거예요. 트럼프가 방북을 할 수도 있고 김정은이 최초로 북을 나와서 다른 나라 정상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어떤 안전만 보장하게 된다면 그 상황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를 다 취합해서 김정은을 만나가지고 딱 해결 이렇게 되겠죠. 이 과정을 거치겠죠. 어쨌든 간에 멋있어요. 난 이 과정들이 멋있어요. 어떤 언론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특사 파견을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다. 그 이유는 당연하죠. 국민적 관심이 있을 때 그걸 이제 일종의 동력이라고 하는데 여론의 동력이 끓고 있을 때 언제 보낼 거야? 빨리 가 할 때 바로 보내는 이걸 딜레이 시켜놓으면 국제정세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리고 이 특사단의 어떤 구성을 봐도 정말 실용적이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필요한 사람만 딱딱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북에서 내려온 그 뭐 김영철 부위원장이나 김영남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의전 서열을 고려한다면 이게 좀 다른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실무에 필요한 사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만 딱 그런 형식적인 거 배제하고 이게 딱 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야당에서도 그냥 딴지 거는 것 말고는 다른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이번 방북의 그 특사단 방북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로 해서 협의를 했죠. 미리 며칠 전에 협의를 하고 우리 간다. 예, 그렇지. 협의를 했는데 그리 알거라. 그리 알거라.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이제 조율을 했을 텐데 그 상황을 트럼프가 말실수를 하면서 일파만파가 됐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냐면 북한에서 전화가 와서 대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길래 나도 그렇다. 그런데 선결 조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통에 북한에서 직접 전화가 간 걸로 오해가 돼가지고 언론 지면에 오르내렸는데 트럼프의 실수였습니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전화해서 북한에 관계된 이야기를 그렇게 한 거를 잘못 표현한 거예요. 아, 북한에서 전화가 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네, 표현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미국으로 전화가 간 것이 아니라 북한에 가는데 대한민국에서 전화가 간 거예요, 미국에. 아, 어쩐지 요즘 트럼프가 좀 바빠 보이더니 결국은 또 그런 사고를 쳤네요. 아니 미국 국내용으로 일부러 그렇게 한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네, 좀 백악관이 시끄럽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은 굉장히 머리가 복잡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내놓는 반응도 이런 겁니다. 북한하고 우리하고 대화를 하려면 선결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직접 만날 수도 있다, 김정은을. 그리고 북한하고 미국하고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보다는 북한이, 우리는 미국이에요. 이거 트럼프의 말이니까 우리보다는 북한이 미친놈을 상대하는 그런 거를 해야 된다.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김정은 옛날부터 북한은 뭐 미친놈 이렇게 악의 축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네. 미국에서. 늑다리 그런데 그게 아니고 미치광이. 미치광이. 그런데 트럼프가 이제는 김정은이 미치광이가 아니라 내가 더 미치광이니까 나를 조심해. 이런 발언을 해버린 거예요.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구사하는 협상 전략 자체가 미치광이 전략이라는 거는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트럼프가 무슨 짓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그 양보를 이끌어내는 게 비즈니스를 할 때부터 익히 알려져 있는 트럼프의 기본 전략이죠. 그런데 그거를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자기 자신을 미치광이라는 표현을 갖다 붙인 건 요즘 이제 트럼프의 입지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뭔가 언론과의 유화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서 언론이 사용하는 단어를 자기한테 붙인 것 같아요. 좀 고급스럽게 합시다. 70년 동안 미친 짓만 연구해 오신 광인 트럼프 선생. 예. 근데 나는 이런 거 봐요. 트럼프에게 북한은 일부야, 일부. 네. 진짜 중요한 건 지금 백악관 상황이에요. 우리 방송으로도 다른 얘기가 나갔지만 백악관이 개판이야. 트럼프의 수적들은 다 잘려나가고 있어. 대통령인데.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뭔가 정치를 잘못하면서 뭔가 행동이나 태도가 잘못되면서 여론 때문에 백악관 내에서 어마어마한 권력투쟁이 벌어져가지고 하루가 다르게 막 그만두는 사람들이 생기고 백악관 그만두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박근혜 시절 청와대 같은 분위기예요. 네. 완전 진짜 그 최고 결재권자는 멍 때리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허둥지둥 되는데 그 밑에서는 각자 그냥
그 아우성 치면서 중구난방으로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내 생각은 좀 반대라고 보는데요. 박근혜 때는 청와대 나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 박근혜는 어떤 것을 간섭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일을 안 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철밥통 지키기 좋은 자리였고 뭐든 하기 편한 비교를 자리였구나. 해뒀고 예. 트럼프는 지금 백악관 내라는 게 이런 마인드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마인드 없는데 대통령이 되면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인드 갖고 있는 사람이야. 미국 같은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 자기 건조 5기로 사회 보좌관, 뭐 고문, 예. 이방카 고문 보좌관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아빠 최고. 자기 스스로 그게 황제라고 느끼는 사람인데 취임하고 1년이 넘어가면서 뭐랄까 길들여지는 거예요. 시스템 내에. 그게 진짜 미치광인 거지.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고쳐내면 상관이 없지. 트럼프가 이거 안 되겠다고 스스로 정리하면 잘하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임명한 자리들이 있잖아. 우리나라 청와대도 들어가면서 데리고 들어가는 스태프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그만둬버려. 왜냐? 부끄럽거든. 원래 있던 사람들이 있고 데리고 들어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부끄러우니까 그만둬. 트럼프가 그만두라고 시키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셀프로 사표를 내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트럼프가 리더십을 바꿀 필요가 있는 거야. 민주적 방법으로. 근데 그게 물러설 방법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계속 울그락불그락해요. 왜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냐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독이기 위해서 미국 내에서의 불만을 다독이기 위해서 관세 보복 이 전쟁이 났어 지금. 유럽이나 중국 같은 난리가 났어요. 지금까지 이런 적은 없었다 할 정도예요. 무역하지 말자는 거야 간단히 말하면.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이런 식으로 몰상식적인 정책을 노골적으로 발표한 경우는 없죠. 우리나라만 잘 먹고 네. 잘 살겠다잖아요. 네. 그것도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거고 예. 국민들 용. 예.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 북한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이제 잘 연구해야 돼요. 생각 있는 사람 같으면 누가 보좌관이라도 트럼프의 업적이 되거나 국제적으로 쟤는 광인이 아니야 미치광이 아니야 이런 쪽으로 몰고 갈 것인지 아니면 북한을 이용해 가지고 막 다 돼가는 일을 쟤를 뿌려버리는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잘 결속이 안 됐을 때 전쟁 일으키는 것처럼 트럼프가 이를 어떻게 받을지가 중요한 거고 트럼프의 발언 중에 아무리 또라이라고 해도 김정은을 직접 만날 용의가 있다. 나는 트럼프다운 발언이라고 봅니다. 악의를 두고 한 게 아니고 실제로 화끈한 거지 간단히 말하면.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근데 화끈한 것도 좋지만 사실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봐도 대통령까지 안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보좌관의 보좌팀들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보좌관들과 협의가 되지 않은 발언을 돌출적으로 하는 걸 만약에 의원이 개인적인 판단으로 그냥 지르잖아요. 그러면은 의원이 이제 사무실 돌아가면서 걱정을 합니다. 이걸 보좌관들한테 어떻게 설득을 하지?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의원이라는 사람은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한 팀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준비가 되고 그 메시지의 근거 자료를 확보할 때까지는 그 정확한 메시지를 발표하는 거를 미루는 게 관례인데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기 보좌진들하고 합의도 되지 않은 그리고 검토도 되지 않은 정책을 무작정 발표하고 이랬다 저랬다 방향을 처음부터 설정해버리면 이게 나머지 팀들은 사실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존재 이유 자체를 못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백악관이 지금은 거의 뭐 혼돈 상태라고 하잖아요. 혼돈의 카오스라는 말을 하더라고. 예. 지금 이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로 미국이란 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2개, 크게 보면 3개였는데 냅두는 정책은 트럼프가 포기하기로 했으니까 전략적이네. 그 전략은 포기하기로 했고 남은 건 2개예요. 싸울 것인가 대화할 것인가 2개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백악관과 미국 정부가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부서가 지금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모멘텀이 없거든요. 지금 각 부서끼리 싸우느라 난리가 났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 상실된 상태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는 거고 최소한 정부의 고위 당직자들, 정보기관, 군 이 부분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야만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화는 대통령이 독선적으로 밀어붙이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은 대화 쪽으로 밀고 갈 확률이 가장 높고요. 지금 트럼프의 혼돈 상태를 표현하는 딱 그 몇 마디의 말이 또 트럼프 입에서 나왔어요. 이번에 시진핑이 영구 집권을 위한 헌법 개정까지 들어가잖아요. 중국에서. 그래서
시진핑이 이제는 마오쩌둥이나 이런 그 반열로 올라가고 싶어 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개정 절차에 들어가서 이제는 뭐 거의 완성됐다고 보는데 그런 상황을 트럼프가 부러워하면서 뱉은 말이 있어요. 우리도 저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런 상황이 지금 트럼프의 심리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거라고 보거든요. 백악관 상황이 어떤지 설명 좀 해주세요. 최근 한 주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가장 혼란스러운 한 주였었는데요. 백악관의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던 호프 힉스 공보국장과 로 포터 비서관의 사임, 백악관 선임 고문인 사위 제러드 쿠시너의 최고 기밀 접근권 박탈, 그리고 총기 규제를 둘러싼 공화당 의원들과의 갈등, 허버트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의 사임설, 그리고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수사 등이 백악관을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트럼프 이 양반도 정말 법무부 장관하고 부장관이 만찬한 사진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이제 SNS에 뜨잖아요. 네. 요거를 알렉 볼드윈, 배우 알렉 볼드윈이 대부분 그쪽에 할리우드나 영화 배우들이 트럼프 편들이 별로 없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반 트럼프인 경우가 많아요. 트럼프 흉내내기가 지겹다 이렇게 말하니까 직접 볼드윈의 트위터에 가가지고 쏴붙여요. 정말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정말 캐릭터 훌륭하신 분이시고요. 만기 칠남. 네. 만기 칠남이지 진짜. 어쨌든 간에 김정은이 남쪽 정부 관계자와의 사실상의 첫 만남인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 전에 뭐 은둔의 지도자 뭐 이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밖으로 잘 안 나오잖아. 김정일이 기차 타고 중국 갔던 기억나시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예요. 밖으로 안 나와. 그렇다 보니까 뭐 고작 만난다는 게 데니스 로드먼 미국의 유명했던 악동 농구 선수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 만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김정은이 남쪽 정부 관계자와 만나는 게 처음이랍니다. 그것도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그 남북 관계가 점점 좋아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이 상황이 사실 미국한테,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추상적인 거고 정확하게 트럼프한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간 선거라고 하는 그 미국 선거가 11월에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남북 정상회담이 지금 뭐 6월은 아닐 테고 한 뭐 8월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남북 정상회담이 트럼프한테 어떤 이익이 될지, 그리고 그 김정은이 국제사회 무대로 계속 이렇게 노출시키면서 김정은의 어떤 평화로 이렇게 끌려오는 이 모든 원인이 이게 다 트럼프 덕분이다. 트럼프가 이걸 해냈다. 그래서 트럼프에게 노벨상을 주자. 이런 식으로 끌고 가도 트럼프가 조금 더 남북 관계에 대해서 좀 색다른 상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내부적인 그 여론들이 갈리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대화만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미국 내 매파들은 지금 매파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 이런 발언들도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의 이익을 볼 때는 북한과 전쟁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발언을 해내고 있어요, 지금. 내부적으로.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미국의 안보 이익이라는 이런 어떤 그런 중대한 침해 사건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그런 매파의 힘이 득세를 합니다. 어떤 경우냐. 극적으로 무력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공해상에서 미국과 북한 간의 그 통킬만 사건처럼 그러면 무력 개입이 가능해져요. 미국에서는. 그게 미국인들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자기네 국민 다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가 조심해야 될 게 실수가 벌어지는 경우예요. 이 실수는 좀 정말 어떤 특정하기가 어려운데 북한이라고 의심되는 어떠한 무력이 어디선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되면 미국이 하나로 뭉쳐서 전쟁하자는 분위기로 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마 대화 쪽으로 큰 흐름은 갈 거고요. 이 대화의 흐름을 깰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만약에 북한에서 ICBM 발사를 또 한다. 4월이나. 그러면 미국에서는 대화의 분위기가 완전히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번에 대북 특사가 북한에 가서 물밑 조율을 거치고 와서 제 생각에는 정상회담이 4월 달 정도에 열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어요. 왜냐하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첫 번째는 ICBM이거든요. ICBM 발사를 안 한다 이제 라는 합의를 끌어내고 미국과 대한민국이 북한을 침공하기 위한 그 상륙훈련 등을 포함한 전략물자를 동원한 군사훈련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두 개의 합의를 완벽히 끌어낸다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탄탄대로가 열려요. 그렇다고 봤을 때 사실은 저는 6월에 지방선거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6월 지방선거까지 가기 전에 3개월 정도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에 과연 북한이 무력 시위를 할 수 있는, 갖고 있는 ICBM 그 발사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자체를 아예 없애버릴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 되고 트럼프가 개입이 돼서 평화회담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빠른 시간 안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김정은이 사실은 신년사에서 평창 올림픽 잘 되길 바래. 우리도 참가하고 싶어. 네. 문 대통령 만날 생각이 있어. 뭐 이런 식의 메시지가 지금까지 쭉 나온 건 명정님이 말씀하신 거랑 연결이 있습니다. 그만큼 김정은도 몰려 있는 거예요. 그 지점도 생각을 해야 되는 네. 거고. 진짜 전쟁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죠. 흐름이 김정은이 남한이랑 전혀 소통 안 하고 평창도 안 오고 계속 트럼프랑 가는 상황이었다면 ICBM 뭐 발사하거나 뭐 해도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대화하자고 해놓고 갑자기 미사일을 뻥 하고 쏘자. 그렇게 되면 그때는 진짜로 폭격할 수도 있어. 그런 관점이 있어가지고 이 흐름상 그 흐름을 김정은도 잘 알 거라고 봐요. 이런 계산들을 다 하고 있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정말 열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머리 쥐날까 지금. 또 임플란트 하셔야겠네. 자,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명박 이야기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오늘 검찰 출석을 했어야 되는 바로 예. 그런 분위기인데 난데없이 막 뇌물들이 터져 나오면서 조금 더 수사해야 돼. 이거는 뭐 어차피 빼박이었어요. 그전에도 국정원 특활비 같은 거 보면은 이명박의 재산 관리인 이병모가 구속이 됐고요. 영장도 발부됐고 그리고 지금 이시영 자체가 공범으로 적시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참고인도 증인도 아무것도 아닌 공범. 제대로 가고 있어요. 가족을 다 구속시키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김윤옥 이- 포함해서요. 가족범죄단이잖아요. 이상은, 이상득, 이명박, 김윤옥, 이시영. 또 누가 있나? 이상은 아들. 이상주, 예. 이상주. 사실은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가족 입장에서 보면 완전한 비극이에요. 불과 몇 년 전까지 대통령이었던 자예요. 이 천하를 자가. 호령하면서 떵떵거리더니 예전에는 그렇게 치부가 되어 왔으니까 무슨 정책을 해서 4대강으로 빼쳐먹고 자원외교하고 이런 거는 지들 실드대로 그렇다 치자고. 근데 다른 거는 다 떠나가지고 뇌물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쪽 가치관에서도 굳이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상대 비교를 위해서. 정부 홍보를 위해서 댓글을 달 수도 있지라고 지들끼리 쉴 수 있어요. 국정원에서 뭐. 예, 예, 예. 뇌물은 빼박이야.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명박이 뇌물로 받았다고 하는 그 뇌물들을 한번 봅시다. 자, 세금 횡령형 뇌물. 국가정보원에서 상납한 공작금이 17억 5천만 원. 네, 확인된 것만. 확인된 지금까지 것만. 확인된 것만 17억 5천이. 확인된 것만 이건데 이게 타입이 굉장히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 거야, 지금. 뇌물은 뇌물인데. 이 안에 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 박근혜가 확실히 그 이명박을 보고 베낀 건 맞아요.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나온 거에 이명박 측에서도 선거 여론조사를 했어요. 이 돈으로. 박근혜하고 똑같아. 박근혜가 보고 배운 거야. 거기에 또 김윤옥이 발가락에 썼는지 목구멍에 썼는지 알 수 없는 그 10만 달러가 또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닐까? 단순하게 누구누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여론조사 한다기보다는 커트를 시키기 위한 용도로 여론조사를 했을 가능성도 있어. 커트를 시키기 위한 용도. 그러니까 실제로 여론조사가 제대로 나왔을 가능성도 없어요. 어쨌거나 그걸 왜 국정원 돈으로 하냐고요. 그러니까. 자, 세금 횡령형 뇌물이었고요. 다음에 매관 매직형 뇌물입니다. 이건 매직이네요. 매직. 마술이네 아주. 이팔성이 14억 5천만 원. 김소남이 4억 원 인사청탁했죠. 자, 이게 단서를 달아주세요, 마이아스님. 확인된 것만. 그렇죠. 이게 김소남 공천 헌금이라고 하죠. 예. 공천 헌금 4억 원도 김소남이 운 나쁘게 걸린 거지. 김소남만 공천 헌금을 냈다고 누가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이팔성 씨도 절친한 친구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예. 친구한테도 이렇게 약소하게 성의 표시를 받았는데 안 친한 남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얼마를 받았을까요?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뭐 영화를 보면은 그런 게 나와요. 어떤 사람이 뭔가 편지를 봐주는 조건으로 보통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은 대부분 그런 거야. 식사 한번 하시죠. 밥 먹으러 가는 게 아니지. 밥 먹는 자리에서 테이블 밑에서 뭔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 딱 올려놓고 아이고 약소한데 어떤 사람들이 성격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뇌물을 바칠 때는 뇌물을 받는 사람의 성향을 봐야 돼요. 현금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자기가 너무 속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의 선물을 물건으로 주는 경우가 있어. 이를테면 금괴 같은 거. 장수를 위해서 거북이로 만들어진 금부치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를 이렇게 딱 갖다 바치면 돈 받는 건 아니야. 나는 돈 받는 게 아니야. 무게가 몇 킬로씩 나가요. 그렇지. 아니 근데 그 무거운 걸 누가 주겠어요 요즘은. 그런 거 말고 유명 화가가 그린 그림
그렇지, 그런 것도 괜찮고. 예, 행복한 그거는 눈물 정말 이런 거. 가볍거든요. 이중섭 화가의 그림 같은 거 있죠? 은박지에 그린 거. 요거 지갑에도 들어가요. 짱이네. 그런 거 같은 거가 아주 이 최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주고받기가 쉽죠. 그리고 또 뭐 CD, 양도성 예금 증서 뭐 이런 것들. 그냥 봉투, A4 용지 들어가는 봉투 한 장만 주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쉽게 전달이 가능한 것들로 S3라고 추정이 된죠. 어쨌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뇌물을 받아가는데, 다음에 두 번째 나왔고요. 자, 다음에 정경유착형 뇌물. 삼성, 현대차 등이 대납한 다스 소송비 60억 원 플러스 알파. 이것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알파. 네. 소송 전에도 받았다는 거야. 꾸준히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게 검찰이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수사를 해야 되는 게 현대차한테서 받은 게 2007년이에요. 이명박이 대통령 후보가 될 때, 대통령이 돼서도 아니야. 대통령 후보가 될 때, 박근혜와 싸워서 후보가 될 때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검찰 발표나 언론 발표에 의하면 이건희 사면을 조건으로 등 이렇게 나와요. 이건희 사면은요 2009년이거든요. 2009년에 형이 확정이 돼요. 그래서 2009년에 4개월 있다가 사면이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봤을 때 이거는 이건희 사면 등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권력형 부정비리, 정경유착형 부정비리의 최고봉이 있는 거죠. 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니까 바쳐. 내지는 그러니까 바쳐야겠네. 이거 외에는 더 이상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을 만큼 이거 심각한 뇌물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다 뇌물과 연관이 있다고 봐야 돼. 예를 들어서 4대강을 만약에 무슨 편의를 봐주고 동지상고로 딱 라인을 짜잖아요. 4대강 사업의 가장 목적은 4대강이 아니고 사실은 낙동강이야. 거기 집중됐으니까 보호를 네. 만들거나 할 때.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 넌 내 동창이니까 동기니까 뭐 후배니까 이렇게 주는 거 아니잖아요. 뭔가 올라오는 게 있다고. 그런 부분인 거고. 다음에 사업 청탁형 뇌물이 있습니다. 대보그룹이 수억 원, 성동조선 8억 원. 야스님?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그렇다는 거죠? 이게 누가 대보하고 성동조선만 그랬다고 그래요? 아니 누가 몇 억밖에 안 했다고 그래요? 이 두 그룹이 해서도 최소 수십억은 될 것 같은데 밝혀진 것만 예. 몇 억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회사 돈 횡령한 것 같은 경우는 다스 비자금 조사한 건 얼마인지를 몰라요. 왜냐? 비자금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 밝혀내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현대자동차가 대납한 다스 소송비 뭐 20억 원 이거 말고 사실 현대차 그룹이 다스에 계속 독점적인 생산 계약을 하는 것 자체가 이 뇌물의 정황이 굉장히 짙은 거잖아요. 아니 현대차 그룹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그 시트가 뭐 첨단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무슨 독점적 특허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 외 한 회사에서 위험하게 그렇게 대량으로 납품받을 때는 이 공급처를 분산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경영 리스크를 낮추는 게 기본인 상식인데 왜 위험하게 전 물량을 한 회사에 몰빵시켜가지고 자기 경영 위험을 일부러 키우는 이유가 뭐냐고. 현대차는 현대모비스나 아니면은 관련 업체를 아예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건데. 예, 또 그런 케이스 많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독특하고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온갖 수작을 부려가지고 인수하려고. 그러니까. 막 공작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별것도 아닌 시트 만드는 회사를 이게 한 해 매출이 몇 조 원이 되도록 키워주는 게 이것도 진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뇌물이죠. 그리고 여기에 무슨 소송비 대납한 삼성, 현대 말고 다른 대기업 이름이 지금 안 나오잖아요. 근데 다른 대기업이 박근혜한테 한 것처럼 안 했을까요? 이명박한테는 더 했겠죠. SK, 롯데, CJ 이런 이름들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이게 현대 입장에서도 보면 속이 터지면서도 기뻤을 거예요. 현대가 시트 전장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었어요. 자회사로. 그 자회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스로 준 거예요, 일을. 아, 씨발 내가 못해서 못 안 하는 게 아닌데 아우 막 이러면서. 그랬던 상황이니까 속이 터지면서도 이명박 이후로 승승장구했거든요. 현대가. 현대자동차가 승승장구를 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주고받기에 완벽한 그 케이스, 성공 케이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어쨌건 지금 차명 재산은 한 1조 정도 되는 부분이라는데 다스가요. 기업 가치가 한 8조쯤 되고요. 연 매출이 2조 정도 됩니다. 예. 우리나라의 웬만한 대기업들 사실은 대기업이에요.
계열사까지 거느리고 있는 협력사로 위장한 사실상 이명박 계열사.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여담인데 이시영이 올해 만 40세라고 해요. 예. 이시영 하면은 2002년 월드컵 때가 떠오르잖아요. 쓰레빠. 네. 정확히 말하면 쓰레빠가 아니고요. 예를 샌달이에요. 히딩크 샌달. 샌달의 반바지에 2002년하고 지금 2018년이니까 16년 지났죠. 나는 그때 그 상황을 봤어야 된다고 봐요. 그때가 이명박 서울시장 때거든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시장이 시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찌어찌해서 무슨 이유로 히딩크 감독을 만나는 상황이 왔어요. 자기 새끼가 샌달의 반바지에 입고 오게 초청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국민을 위한 태도가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느꼈었거든요. 어린아이란 몰라. 이미 성인이 훨씬 지난 아들이 그렇게 나타나 사진 찍게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보통 우리 쪽 진영들 사람들 같으면은 만약에 공식 석상에 그 친구가 등장해야 될 상황이면 옷을 그렇게 무리하게 입히진 않겠죠. 그런 식으로 왔으면은 한 소리 듣고 쫓겨났겠죠. 그렇지. 네.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명박이 뇌물을 받던 시기가 심지어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하던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여기저기서 뇌물을 쳐받고 계세요, 이분이.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에 수사 막 받고 그 시작이 원래 이지원 시스템 관련한 대통령 기록물 관련한 걸로 했는데 얘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대통령 기록물을 영포빌딩으로 영포빌딩에 갖다 놨잖아. 그것도 이명박이 측에서 나온 변명은 그래요. 이게 실수로 집으로 와서 이게 개인 청와대 집하고. 자료가 개인 집으로 왔기 때문에 이명박 집으로 그래서 영포빌딩에 보관해 놓은 거래요. 그러면서 개인 짐하고 섞였고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거 바로 반납했어야지. 이게 의도가 이렇게 없는 거지. 되냐면은 이렇게 봐요. 나는 틀린 말 아닐 수도 있어. 반만 맞아. 무슨 말이냐면 자기랑 딱 관련된 것만 요거는 국가 기록 하면 안 돼. 그래서 일단 이사 가기 전에 관저로 갖다 놨어. 청와대 관저에. 그래서 관저로 갖다 놨기 때문에 이삿짐에 그냥 섞인 거야. 일부러 섞인 거지. 그럼 기록물을 관저로는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거야. 누가 막는 사람 없으니 무소불위의 권력인데 뭐 갖다 놓으면 갖다 놓는 거지. 그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퇴임 이후에 필요한 비즈니스의 정보들을 차곡차곡 이제 관저에다 정리를 해놨는데 이사할 때 그냥 확 한 번에 옮겨졌다. 내 말이 거죠. 맞을 가능성이 네. 높아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 집무실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자료가 개인으로 갈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고 말처럼 실수로 섞인 게 아니고 일부러 섞은 거라니까 이삿짐에다가. 그게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의하면 대통령 기록물은 생성되고 나서 퇴임하기 전에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해서 국가기록원에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절차예요. 그런데 이게 이 절차를 무시한 거거든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그리고 집으로 가져갔는데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야. 알았어. 알았으니까 영포빌딩에 따로 보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던 편지 있죠. 그거 생각하면 또 한 번 열받는 맞아요. 거지. 진짜 열받아요. 예. 자, 이 대통령 기록물은요. 전직 대통령은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복사는 못해도 열람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은 봉화마을에서 서울까지 오기가 너무 번거롭고 힘드니까 공유하게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거를 깔아뭉개면서 수사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명박은 잘 됐어요. 지금 이명박이 행정소송 중이에요. 검찰을 상대로. 어떤 행정소송 중이냐면 이명박이 갖고 있던 그 자료 이게 국가기록원으로 가야 되는데 대통령 기록물이라 국가기록원으로 가야 되는데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행정소송을 해서 이거 기록원으로 돌려줘라고 행정소송 중이에요. 거기에 또 뭔가 엄청 캥기는 게 있다는 이야기고. 많죠.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선 그 자료를 보고 확신을 한 증거들이 많이 나왔을 거고요. 그러면 다 복사해놨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근데 행정소송이 잘못된 게 행정소송의 주체는요. 원고가 되려면 원고적격이라고 그래요. 소송을 걸은 사람이 이명박이 소송을 걸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어차피. 지금 현재는 전직이기 때문에 국가기록원장만 소송을 걸 수 있어요. 근데 이명박이 걸은 거야. 그러면 이건 판사가 뭐라 그러겠어요? 이 재판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판사가 기각 그럴 거예요. 그러겠지. 뭐 원고적격 없기 때문에 기각 이렇게 나올 거고. 그것도 있을 거고 그렇게 따지면 반대로 고소고발을 또 할 수도 있어. 이쪽에서 당연히. 그 죄가 지금 이명박이 받아들이는 죄보다 훨씬 더 작기 때문에 사실 이건 작품 수준의 이야기인 거고. 자 어쨌든 간에 이게 이렇게 돼요. 노무현 대통령이 본격 수사를 받은 시기가 2009년 1월부터 5월까지예요. 돌아가신 시점까지 계속 수사 중이었으니까. 네. 집중적으로 2009년 상반기 때 계속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뇌물도 2009년 초중반까지도 받고 있었고요. 다음에 이팔성한테 14억 뇌물을 받았다는 시기도 2009년부터 11년에 걸쳐져 있고요.
지금까지 밝혀진 밝혀진 것만 것만. 그렇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MB가 하는 짓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뇌물이 오고 가는 거는 일상적인 거고 그 일상적인 활동 중에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더 나쁜 예. 놈이라는 거예요. 지는 뒤로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완전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인물인데 국가기록원에서 모르게 빼돌려가지고 이삿짐에 섞여왔다는, 물론 섞어왔겠지. 섞어왔다는 이 실드하며 그러면서 적반하장으로 국가기록원을 보내라 소송을 한 이유는 있어요. 그게 바로 스모킹 건이었거든. 맞아. 결정적인 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 그 짓거리 했고, 그리고 뇌물죄로 걸었는데 사실 노무현 대통령 뇌물죄는요,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뇌물 받은 건 맞잖아 하는데 경우가 좀 달라요. 뇌물이라고 성격이 지워지려면 결국엔 대가성이잖아. 대가성이죠. 뭘 해주는 건데 평생 직위가 하나 있다고 쳐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사람들 가끔씩 있어. 예. 우리 친구 정치 잘하니 돈 걱정하지 말고 내가 정치자금 밀어줄게. 대신에 우리 기업한테 어떤 특혜를 주거나 이러지 하지 마. 실제로 박연차의 태광은 노무현 대통령 때 어떤 특혜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돈을 받았다고 뇌물이 성립되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뭔가를 반대로 이익을 줬다면 모를까. 그 상태도 아닌 상황을 놓고 뇌물죄로 몰아가려고 하기 위해서 논두렁 시기 같은 걸 개발한 새끼들이 예. 지금 이제 와서 이명박 보니까 그 당시에도 뇌물을 여기서 받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더 열받는 거야. 사실 이명박이 임기가 끝나고 몇 년 지나도록 사실은 이 수사를 5년 전에 받았어야 되는 거라고. 임기 끝나자마자. 예. 근데 5년이 묵혀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증거들이 저는 훼손됐을 거라고 보는데 이만큼 나오는 거잖아요. 그 이만큼 나온 것만 가지고도 이명박이 지금 충분히 쫄았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이게 다스에 대해서 이명박은 형님 거다. 이렇게 그 측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정도 다스는 내게 아니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이제 겁난다는 뜻이지. 나 박근혜 같이 30년형 받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게 실제 선고 형량이 30년이 아니고 수감 기간이 20년이라고 쳐도 이명박 입장에서는 작은 일이 아니거든, 이거.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기 생활 환경이 바뀌고 갇히는 이 공포가 실제로 다가오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헛소리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명박을 이름하여 우리나라 역사상 박정희나 전두환, 노태우는 또 캐릭터가 다르니까 이런 비리 종류로는 역사상 가장 악질 희대 범인이에요. 이보다 더 부패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전두환, 노태우 때는요, 어떤 시기였냐면은 박정희까지 포함해가지고 군사 정부의 어떤 위험이랄까 이런 게 좀 서슬프는 게 있을 때니까 예. 기업들로부터 그렇게 돈을 받았던 측면이 스케일이 자범 수준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뭐 100억, 200억 이렇게 받았지 뭐 1억 5천, 뭐 14억 몇천 이런 식으로 돈을 받지는 않았죠. 검찰을 시켜서 노무현 대통령을 털고 국세청을 동원해가지고 털고 하면서도 그 과정에서도 씩 웃으면서 뒤쪽에서 계속 뇌물 받고 있었던 거잖아요. 더 나쁜 새끼야, 이 새끼가. 진짜 나쁜 새끼예요. 창조적인 방법으로 돈을 받아 처먹었죠. 어. 국정원 특활비 이거 정말 창조적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명박이 쫄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영포빌딩에서 나온 그 자료가 스모킹 건이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행정소송을 걸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검찰이 불법으로 취득한 거야라고 법논리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야 증거 능력을 없앨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 자료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서울중앙지검에 새로운 부서가 하나가 신설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범죄수익 환수부라는 기구가 생겼어요. 네. 이건 뭐냐 하면 박근혜 벌금, 추징금 뭐 이런 게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이명박도 나오겠죠. 이거 아주 끝까지 물고 들어가서 찾아내는 부서로거든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보면 예전처럼 전두환이 예전에 뭉갰듯이 그냥 뭉갤 수 있는 상황으로 가지는 않아요, 이제는. 그래서 탈탈 털리게 돼 있어요. 돈으로 흥한 자, 돈으로 망하게. 여러분들 세 분이 그 이야기 했잖아요. 이명박 특별법이 필요하다. 예. 네.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이제 이슈화가 돼서 이명박이 막상 구속되고 나면은 많은 국민들이 환수하는 법이잖아요, 결국에는. 네. 알겠습니다.